지금으로부터 1007년 전인 1019년 겨울, 평안북도 구성시 귀주 벌판.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란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군사와 고려 강감찬이 이끄는 20만 고려군. 수적으로는 고려가 우세해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거란군 대부분이 말을 탄 기병이었던 반면 고려군은 대부분 보병이었죠. 게다가 강감찬의 나이 무려 71세.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였던 시절 70을 넘긴 노인이 전쟁터에 섰습니다. 더욱이 그는 문과 장원급제 출신의 문관으로 실전 경험이 전무했던 사람이었죠. 만약 이 전투에서 졌다면 건국 100년 만에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만 거랑운 중 살아 돌아간 자 겨우 수천 명.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소배합. 우리에게는 귀주대첩에서 처참하게 진 패장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거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관료이자 장수. 특히 송나라와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게다가 그의 집안 배경은 화려했습니다. 거란 황족 가문인 소씨 출신의 거란 황제 성종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즉 황제의 매제였던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딸을 다음 황제의 후궁으로 보내며 권력의 중심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았죠. 성종은 그에게서 정치적 조언을 자주 구했고 소배합은 거란 조정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019년보다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93년 거란 성종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패닉에 빠졌죠. 항복하자는 신하들, 서경 이북을 포기하자는 신하들로 난리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서희. 그는 거란 진영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 소손영과談판을 벌였습니다. 서희는 말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지금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여진족이다. 거란이 진정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러면 거란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될 테니 그때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을 섬기겠다. 놀라운 협상이었습니다. 침략당한 나라가 오히려 땅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거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강동 6주를 확보했고 거란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10년 거란 성종은 다시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번엔 명분이 있었습니다. 고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거란은 이를 빌미로 40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거랑운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소배합이었습니다. 소배합은 통주에서 고려군을 격파하고 개경까지 점령했습니다. 현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습니다. 나주까지 피란을 갔죠. 거랑운은 개경을 불태웠지만 정작 고려 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거란은 철수했고 소배합은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재상에까지 올랐습니다. 1018년 12월 거란 성종은 다시 한번 고려 원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고려가 여전히 송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1010년 침공 때 현종이 도망쳐서 제대로 복속시키지 못했다는 것. 성종은 이번에도 소배합을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소배합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고려 조정은 또다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의 침공을 겪은 현종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한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강감찬, 당시 그의 나이 71세. 강감찬은 사실 2차 침공 전까지만 해도 승진에 한참 뒤처진 그저 평범한 관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2차 침공 때 양규 장군이 흥화진 수성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에도 지금의 평양인 서경이 풍전등화에 빠지자 정사품 예부시랑 강감찬은 현종에게 피란을 권유합니다. 이때를 계기로 현종은 강감찬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에게 20만 8천 명의 군사를 맡겼습니다. 강감찬은 즉시 작전을 짰습니다. 거랑운의 진교 억로를 분석하고 요충지마다 복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전지를 정했습니다. 귀주,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넓은 벌판. 수십만 대군이 한꺼번에 싸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019년 1월, 거랑운이 압록강을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강감찬은 첫 번째 기습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흥화진, 압록강 상류에 있는 좁은 계곡이었죠. 강감찬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강 상류를 막아 물을 가두라고. 병사들은 흙과 나무로 임시댐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이 차올랐죠. 거랑운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흥화진에 진을 쳤습니다. 강물이 얕아서 건너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물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소배압의 부하 장수들은 의아해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랑운 대부분이 강을 건넜을 때 강감찬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류의 둑을 터뜨렸습니다. 쏴! 거대한 물줄기가 계곡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랑운은 순식간에 물에 휩쓸렸죠.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갔고 병사들은 갑옷의 무게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고려군은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거랑운을 향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거랑운은 수천 명을 잃었습니다. 소배압은 분노했습니다. 이번 원정은 쉬운 싸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1010년처럼 개경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고 현종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출발부터 꼬였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도중에 여러 성을 공격했지만 고려군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려군은 끈질기게 버텼죠. 하지만 소배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개경만 점령하면 된다. 고려군이 아무리 저항해도 수도만 함락시키면 전쟁은 끝난다. 거랑운은 계속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경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랑운은 개경 북쪽 30리 지점까지 진출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고려의 심장이었습니다. 소배압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려 조정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은 소배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려는 거란과 싸우고 싶지 않다. 이번 전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송나라와 내통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강화를 맺자. 소배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경은 눈앞인데 협상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급이었습니다. 거랑운은 압록강에서 개경까지 천리가 넘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도중에 식량을 약탈하긴 했지만 10만 대군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후반기에는 고려군이 점령한 성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급로가 끊길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소배압은 결국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려가 사죄하고 조공을 바친다면 철수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고려가 협상을 제안한 건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강감찬은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거랑운이 철수할 때 귀주에서 기다렸다가 일거에 선멸하는 것, 협상이 타결되고 거랑운은 북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배합은 안도했습니다.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고려가 굴복했으니 명분은 세운 셈이었죠. 하지만 철수 중에도 고려군의 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복병이 나타나 거랑운을 괴롭혔습니다. 거랑운은 피해를 입으며 북상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주 벌판에 도착했습니다. 소배합은 이곳에서 잠시 쉬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넓은 벌판이라 기병의 기동력을 살리기 좋았고 주변을 경계하기도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강감찬이 바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19년 2월 중순, 귀주 벌판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쪽에는 소배합의 거랑운,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10만에 가까운 병력이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강감찬의 고려군, 본대와 복병까지 합쳐 20만이 넘는 대군이었죠. 소배합은 고려군의 배치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것을. 고려는 처음부터 거랑운을 귀주까지 유인해서 섬멸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싸워서 돌파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소배합은 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고려를 박살내자. 우리는 거란의 자존심이다. 고려군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감찬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란 놈들을 모조리 없애서 다시는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다.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랑운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탄 기병들이 빠른 속도로 고려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소배합은 외쳤습니다. 이 싸움은 말을 탄 우리가 유리하다. 화살을 퍼부어라. 거란 기병들은 말을 달리며 고려군에게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고려군 대부분은 말을 타지 않은 보병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죠.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방패로 몸을 가리고 침착하게 화살을 쏘라. 고려군은 밀집 대형을 유지하며 거랑운의 공격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석궁으로 방역했습니다. 석궁은 활보다 관통력이 뛰어나서 거란 기병의 갑옷도 뚫을 수 있었죠. 거랑운도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소배합은 생각했습니다. 제법이군. 하지만 이것도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숨겨뒀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중갑기병대. 두꺼운 갑옷으로 온몸을 감싼 기병들이었습니다. 말까지 갑옷을 입혀서 화살도 거의 통하지 않았죠. 이들의 전술은 간단했습니다. 적진을 향해 전력 질주해서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 과거 강조가 이끌던 고려군은 이 중갑기병대에게 순식간에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갑기병대가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수백 마리의 말이 일으키는 진동이 벌판을 뒤흔들었죠. 고려 병사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철갑기병들을 어떻게 막는다는 말인가? 하지만 강감찬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갑기병대가 나오는군. 검차와 석궁을 준비해라. 검차란 무엇일까요? 수레에 날카로운 칼을 달아 만든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 대를 이어붙이면 중갑기병의 돌격을 막아내는 벽 역할을 했죠. 강감찬은 이미 검차를 대량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중갑기병대가 고려군 진영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검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거란 기병들은 검차에 가로막혔습니다. 말들이 검차의 칼날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대형이 흐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석궁 부대가 제2 화살을 쏘았습니다. 석궁의 강력한 관통력은 중갑기병의 두꺼운 갑옷도 뚫었습니다. 거란 기병들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중갑기병대는 돌파는커녕 검차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배압은 놀랐습니다. 고려놈들이 준비를 많이 했군. 그는 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되겠다. 일단 놈들의 힘을 뺀 다음 공격하자. 거리를 벌리고 멀리서 화살을 계속 퍼부어라. 거랑우는 거리를 두고 계속 화살을 쏘았습니다. 고려군도 버텼지만 피해가 쌓여갔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사실 강감찬이 짠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고개를 들어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되었군. 바로 그때 남쪽에서 엄청난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강감찬의 부장 김종현이 이끄는 12,000명의 고려 기병대였습니다. 김종현은 소리쳤습니다. 9시 정각 딱 맞췄군. 얘들아, 저 거란 놈들을 전부 쓸어버리자. 고려 기병대가 거랑운 측면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때마침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려 기병은 그 바람을 타고 더욱 맹렬하게 돌진했죠. 거랑우는 갑자기 나타난 기습에 당황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화살도 제대로 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진영이 이미 뚫렸습니다. 강감찬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운에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면에서 거랑운과 대치하고 있던 고려군도 일제히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거랑운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치와 모루 전술이었습니다. 정면의 고려 본대가 단단한 모루 역할을 하고 김종현의 기병대가 망치 역할을 하며 거랑운을 두들긴 것이죠. 이 전술은 한니발과 알렉산더 대왕도 즐겨 쓰던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전술이었습니다. 강감찬의 작전에 완전히 말려든 거랑우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고려군의 일방적인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랑우는 사방에서 포위당했고 도망칠 길도 없었습니다. 소배압은 절규했습니다. 고려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이대로 가면 우리가 여기서 전멸당한다. 그는 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났습니다. 고려 사전료의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거랑운이 도망치자 고려군이 추격하며 공격하니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가득 채웠다. 빼앗은 포로, 말, 낙타, 갑옷, 장비는 셀 수 없을 정도였으며 살아서 돌아간 거랑운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1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살아 돌아간 자가 수천 명뿐이었습니다. 90% 이상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힌 것이죠. 반면 고려군은 큰 피해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주대첩이었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거란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죠. 소배압은 살아서 돌아갔지만 모든 관직을 삭탈당했고 4년 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강감찬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귀주대첩에서 승리하고 개경으로 돌아온 강감찬을 현종은 직접 개경 북쪽 영파역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왕이 직접 장군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것,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현종은 그동안 고생한 장수와 군사들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고 금으로 만든 꽃 8송이를 친히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잔치 내내
현종은 한 손에는 금으로 된 술잔을, 다른 한 손에는 강감찬의 손을 잡고 그의 업적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강감찬은 연신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몸 둘바를 몰라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종은 강감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파역의 이름을 의기를 높였다는 뜻의 흥유역으로 바꾸기까지 했죠. 전쟁이 끝나고 2달이 지나자 강감찬은 나이를 이유로 은퇴를 청했습니다. 당시 강감찬의 나이가 무려 71세였으니 시대를 감안하면 완전히 고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종은 그에게 지팡이를 하사하며 3일에 한 번만 조정에 나와도 되니 관직에 남아있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해 11월 현종은 강감찬을 검교태위, 문화시랑, 동네 사문화평장사, 천수영애국남의 최고위급 관직과 봉장명을 수여하고 시급 300호를 하사했습니다. 특히 문화시랑은 고려시대 최고 관직인 문화시 중 바로 다음 가는 관직이었죠. 1020년 6월 강감찬은 아무래도 더 이상 관직 생활이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은퇴를 청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번에는 현종도 그를 말리지 못했고 강감찬은 도성 남쪽 별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1030년 5월 현종은 강감찬을 고려 최고의 관직인 문화시중에 임명했습니다. 다만 이미 은퇴한 상태였기에 명예직으로 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031년 8월 강감찬은 향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관은 강감찬의 졸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감찬은 평소 청렴결백하여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조정에 섰을 때면 엄중한 표정으로 정사에 임하였으며 일을 맡을 때마다 위대한 계책을 결정하여 굳건하게 나라의 기둥과 돌이 되었다. 강감찬이 생을 마감한 1031년, 정확히는 강감찬보다 약 3개월 전 고려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현종도 눈을 감았습니다. 귀주대첩은 고려에 200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7년 전 귀주 벌판에서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 71세의 노장군이 10만 거랑원을 무찌른 그날의 기적.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 그리고 조국을 지키려는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강감찬 장군의 이름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천년을 이어 온 강감찬 장군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